저는 올해로 29살이고 올해 1월에 결혼했다가 지금은 이혼한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결혼을 하자마자 제대로 살아보기도 전에 이혼을 한 것인데 이 와중에도 정말 다행인 거 한 가지는 결혼할 당시에 혼인신고는 천천히 하기로 한 덕분에 법적으로는 결혼한 기록도 이혼한 기록도 남아있질 않다는 점이에요. 이혼한 전 남편은 올해로 34이고 제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이혼하고 갈라서서 남남이 되었기 때문에 전 남편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만 오늘 이야기할 때는 그냥 편하게 남편이라고 부를게요. 저는 지금 다니는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직장이 아니라면 절대 와볼 일이 없을 정도로 아는 사람도 하나 없고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와본 적 없던 곳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에 대학 졸업하고 첫 취직한 곳이 이 직장이었고 처음으로 부모님 집을 떠나 자취를 시작하게 되면서 많이 외롭더라고요. 아는 사람도 하나 없고 쉬는 날에 만나서 영화 한 편 같이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나았는데 주말이 되면 대체 뭐라고 보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같이 밥 먹고 함께 시간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그때 마침 직장 선배가 괜찮은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다 해서 제 인생 최초로 소개팅까지 나가게 되었죠. 그때 만난 남자가 이혼한 전 남편이었습니다. 타지에서 홀로 외롭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너무나 심적으로 큰 위안이 돼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의지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완전 토박이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맛집이나 좋은 곳을 데리고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3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남편이 먼저 제게 프로포즈를 했고 제 생각도 어차피 앞으로 이 동네에서 계속 살고 지금의 회사를 다닐 거라면 이 남자와 결혼해서 사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 여름 이후로 결혼 이야기가 서로 오가기 시작했었고 올해 초 결혼식을 올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하고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남편을 포함해서 시부모 모두를 폭행 및 협박으로 고소해버렸고 막장 싸움 끝에 지금은 제가 이기고 완전히 갈라서고 끝낼 수 있었어요. 어쩌다가 신혼생활을 하기도 전에 이혼부터 하게 되었냐면 바로 그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남편과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서 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건 우리가 결혼 준비를 할 때 양가 부모님에게 부담 주지 말고 우리 힘으로 하자는 것이었어요.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연봉도 괜찮고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곳이라서 특별한 잘못이 없다면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도 이 회사를 계속 다닐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사는 이 지역은 저에게는 외지일 뿐이고 남편 쪽에서는 부모님은 물론 친척들도 다 같이 모여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신혼집을 구하건 시댁 식구들 한복판에서 사는 꼴이었죠. 아직 시작도 안 한 결혼 생활이지만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집 구하고 결혼 비용으로 쓰게 된다면 앞으로 결혼 생활하면서 내내 시댁에 끌려다닐 것 같았고 처음에는 약간 부족한 게 있더라도 남편이랑 제가 가진 돈으로 해야 시댁 눈치 덜 보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신혼집부터 혼수 예물이나 결혼식 비용까지 저희가 결혼할 때 드는 돈을 모두 우리가 모아둔 돈으로만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집을 떠나서 타지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지만 원래 예전부터 돈 모으는 것도 좋아했고 다행스럽게도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취직되었을 때 월세가 아닌 전셋방을 구해주셔서 생활비를 많이 아낄 수 있었어요. 직장 생활을 그리 오래 한 건 아니지만 통장에 돈은 6천만 원 가까이 모아놨기 때문에 결혼 준비를 함에 있어서도 자신이 있었죠. 남편에게 당신은 결혼 비용으로 얼마나 갖고 있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6천 정도 있다 하더군요. 나보다 회사 생활을 최소 몇 년은 더 했으면서 모아놓은 돈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길래 솔직히 속으로는 좀 실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모아놓은 돈이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반반 결혼이라는 자신감도 들게 되었어요. 어쨌든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은행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까지 알아봤더니 그 지역에서 웬만한 30평대 아파트는 전세로 살 수 있겠더라고요. 서울이 아니라서 집값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었고 특히 전세 가격이 그리 높지 않아서 살 수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 전셋집을 알아보러 다니면서 동시에 혼수까지 보러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오더니 저보고 잠깐 따로 보자고 하셨습니다.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무슨 일로 저를 부르나 싶었는데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쓸데없이 대출 많이 받지 말고 자기들이 예전부터 갖고 있던 25평 아파트가 하나 있다면서 신혼살림을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깊게 생각해보기도 전에 거절했고 어머님의 제안이 너무 감사한 마음이지만 저희는 친정과 시댁 도움을 전부 받지 않고 결혼할 생각이라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신경 써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지만 저희는 괜히 양가 부모님들께 부담드리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저희 스스로 할 수 있으니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이게 무슨 도움을 주는 거냐고 자기들 입장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세 주고 있던 집인데 마침 다음 달에 세입자가 나갈 거라서 그 뒤론 그냥 빈집이니 저희 보고 공짜로 써도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일단 집이라도 한번 보고 결정하라고 해서 억지로 등 떠밀리다시피 남편과 함께 그 집을 보러 갔었는데 지은 지 20년도 넘은 낡은 복도식의 아파트였습니다. 원래 저희가 신혼집 전세로 얻으려 했던 곳은 신축 33평짜리 아파트였고 저희가 가진 돈의 대출 1억 정도만 더 받으면 충분히 전세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은행에서 전세 대출 1억 받아봐야 한 달 이자가 크게 부담되는 것도 아닌데 솔직히 저는 시댁 도움을 거절하고 그냥 새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훨씬 컸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이 신경 써주시는 거고 월세나 전세 보증금조차 필요 없이 공짜로 살게 해주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마음이 살짝 흔들리더라고요. 대출도 안 받아도 되고 큰 목돈을 절약해서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집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서 도배장판도 새로 해야 하고 주방은 물론이고 화장실은 완전 처음부터 새로 리모델링해야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여차저차 집 구경 다 끝내고 시어머니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그래, 생각보다 깔끔하지? 내가 월세 안 받는 대신에 너네가 필요한 거 있으면 한번 손보고 고쳐서 들어가. 도배장판만 대충 해도 새 집 같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 돈 들여서 집 리모델링을 해달란 말씀이더라고요. 그 말 듣자마자 이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구경하고 나오면서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리모델링 업체를 찾았어요. 너무 낡은 집이기도 하고 도배장판은 기본에 화장실 주방 같은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고치기만 해도 최소 2천만 원 이상, 아니 요즘은 자재값이랑 인건비가 올라서 3천 정도의 견적은 생각해야 한다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최소로 잡은 비용이지 실제로 하면 더 들 것 같다면서 그 아파트가 베란다도 너무 낡고 옛날식이라 세탁실 개조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고 어차피 하는 김에 집안 콘센트 같은 배선이나 낡은 전등도 새로 갈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제 생각은 아무리 봐도 돈 낭비였고 그 집 명의도 어차피 시부모님의 명의인데 거기에 큰돈 들여서 리모델링까지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대출을 좀 받더라도 신축 전세로 들어가면 추가로 돈 드는 일도 없고 어차피 전세금은 계약 끝나면 그대로 돌려받으니까 제가 손해보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반면에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해도 언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는데 제 돈으로 시부모님 집에 큰돈 쓸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솔직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당시 남편에게 나는 절대 그 집을 리모델링 할 생각 없고 그냥 우리 원래 계획대로 은행 대출 받아서 신축 아파트 들어가자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고 시부모님이 우릴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별다른 나쁜 뜻은 없을 거라면서 그냥 부담 없이 최소한의 리모델링 한번 하고 우리가 돈 모아서 집을 사기 전까지는 시부모 집에서 살자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냥 편하게 살라고 하지만 제가 시어머니에게 빚이 하나 생기는 거고 그것도 그거지만 시부모 아파트는 너무 낡고 오래됐기 때문에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님에게 부담드리지 말고 그 집은 다시 세를 주시라 하고 우리는 다른 집 살자고 남편에게 몇 번이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뜻을 굽히지 않자 알겠다면서 엄마랑 다시 이야기해본다던 남편은 며칠 후에 내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냥 우리 엄마 집에서 살자.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너무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야. 라면서 시부모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자 하더라고요.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하도 남편과 시댁 쪽에서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은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제 능력으로 신혼집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 쓸데없이 이자 내가면서 은행 대출을 받냐면서 화까지 내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앞으로의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돌아갈 줄은 몰랐기 때문에 기왕 이렇게 된 거 월세 안 내고 은행 대출이자 안 내고 살 수 있으니 그냥 좋게 생각하기로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어요. 결혼 비용은 남편 돈과 제 돈을 다 합쳐서 공동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던 반반씩 내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와중에도 저는 혹시나 일이 잘못되는 것이 걱정되어 시부모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그 집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시부모님은 그 집은 지금 당장 팔 생각도 없고 일단 저희 두 사람이 들어가서 살다 보면 나중에 저희 둘 앞으로 명의를 넘겨주시겠다 하더라고요. 너는 별 걱정도 다 한다. 너희들이 리모델링 다 해놓으면 우리가 쫓아낼까봐 그래? 아들 며느리 등쳐먹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어? 이렇게 된 이상 어차피 들어가서 살기로 했으니 이제 문제는 리모델링인데 기왕 사는 거 집 외관은 비록 낡았어도 내부는 완전 새 것처럼 바꾸고 싶었습니다. 원래 살고 싶었던 신축 아파트만은 못하겠지만 돈 들여서 할 수 있는 건 다 바꾸기로 했어요. 대충 잡았을 때 3천 정도 견적이 나왔는데 그때는 싱크대나 화장실 수전, 전등 스위치 같은 사소한 것들도 모두 새 걸로 교체했더니 견적이 4천만 원이 더 나오더라고요. 돈을 아끼려고 든다면 조금 더 싸게 할 수도 있었지만 어차피 제가 들어가서 살 집이었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다 보면 결국엔 남편과 제 명의가 될 집이니까 기왕 돈 들여서 하는 거 처음부터 깔끔하게 해놓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었죠. 은행에서 대출은 받지 않았고 저희가 가진 돈으로 인테리어 공사비를 계산하고 나머지 남는 돈으로는 세탁기, 냉장고 같은 혼수가전도 맞추었어요. 우리 두 사람이 사용할 침대와 가구들도 전부 인테리어 컨셉에 맞게 구입했습니다. 저희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가 먼저 끝났고 생각보다 큰 돈을 들여서 공사한 만큼 제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아파트 외부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신축 못지않겠다 생각이 들었고 이제 앞으로 아무 걱정 없이 이 집에서 살면서 돈 많이 모으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 일만 남은 줄 알았죠. 공사 끝나자마자 혼수 구입해놨던 것들도 차근차근 다 들어오고 났더니 모든 것이 깨끗한 새 집이나 다름없었어요. 처음엔 시부모님의 호의가 부담스럽고 껄끄러웠지만 기왕 이렇게 된 거 최대한 이 상황을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전세 살며 눈치 보느니 시부모님이 주신 집에서 편히 살면서 당장 들어가는 돈도 절약하고 집값이 갑자기 오르더라도 이사갈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코앞으로 다가온 결혼식을 앞두고 저는 남편이랑 부부 돈 관리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돈 모으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적금 외에도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재테크에 상당한 관심이 많았어요. 남편과 경제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우리 부부의 돈 관리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었는데 남편은 그런 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나중에 생각하자며 저와의 대화를 피했습니다. 연애할 때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남편은 돈을 펑펑 낭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주변에 술 좋아하는 친구도 많고 한번 놀면 돈을 생각 없이 쓰는 경향이 있어서 도저히 통장을 맡겨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냥 제가 우리 부부의 월급 통장 및 목돈 관리를 맡고 남편에게는 용돈을 조금 넉넉하게 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제 생각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듯 했지만 아직 저희가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돈 이야기부터 하는 건 너무 팍팍한 것 같다면서 나중에 결혼식 올리고 나면 경제권을 넘겨주겠다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그 말을 믿고 결혼식까지 조용히 기다렸고 우리 부부는 올해 초 주변 지인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고 꿈에도 그리던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첫날에는 너무 피곤해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잠이 들어버렸고 다음날 낮부터 본격적인 신혼여행 일정이 시작되었어요. 둘째 날 즐겁게 관광을 마치고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다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돈 이야기를 다시 꺼냈어요. 자기야, 이제 우리 정식으로 부부가 됐으니까 신혼여행 끝나고 돌아가면 돈 관리는 내가 맡아서 할게. 용돈 넉넉하게 줄 테니까 괜히 걱정하지 말고. 남편은 그런 제 말에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면서 무슨 신혼여행 중에 무드 없이 돈 이야기를 꺼내냐면서 저보고 돈을 밝혀도 너무하는 것 같다면서 정색을 하더군요. 그동안 남편과 연애하고 만나오면서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저한테 크게 화낸 적은 없었는데 남편이 정색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안하다는 생각보다는 뭔가 나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즐거웠던 신혼여행의 저녁 식사 시간은 한순간에 엉망이 되어버렸고 우리의 말다툼은 숙소로 올라와서까지 계속 이어져서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그 이후의 신혼여행 일정까지 전부 엉망이 되어버릴 정도로 남편과 심하게 다투기 시작했고 남편은 저한테 왜 그렇게까지 돈에 집착을 하냐면서 저를 속물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더 의심하게 만들었고 며칠 동안의 싸움에 지친 남편이 결국 신혼여행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실토하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본인 계좌에 6천만 원이 있던 것은 제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신혼집도 시부모님 집에서 시작했고 아파트 리모델링비는 먼저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거든요. 혼수는 남편이 구입했었고 조금 사용한 금액이 다르긴 하지만 어차피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통장을 합칠 거니까 네 돈 내 돈 크게 상관없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혼수도 남편이 현금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카드 할부로 산 거였고 남편이 가지고 있던 현금 6천만 원 모두가 감쪽같이 싹 다 사라져버렸더라고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많은 돈을 전부 어디로 빼돌렸냐고 남편에게 화를 냈는데 남편이 한다는 말이 그 집에 세입자가 나가면서 전세금을 맞춰줘야 하는데 시부모님이 당장 돈이 모자란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남편 가진 6천만 원을 모두 어머님께 드렸고 그 대신 우리가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된 거라며 어차피 나중엔 그 아파트 우리가 갖게 될 거니까 그게 그거라 하더군요.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사기 결혼이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애초에 저희는 멀쩡한 신축 아파트 들어가서 살 수 있었는데 시부모님이 전세금 빼줄 돈 모자라니까 남편이 가진 돈을 뺐고 세입자 맞추기 힘들 것 같으니 저희 보고 들어가서 살라는 거잖아요. 집이 너무 낡아서 새로 세입자 받아봐야 값도 못 받을 것 같다는 계산으로 제가 가진 돈으로 리모델링까지 하게 만들어 놓고 이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 그 집을 전세 내준다며 저를 내쫓고 다른 사람 들어와서 살게 할 것 같더라고요.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봐도 제가 사기 맞은 상황이었고 그냥 제 돈으로 어머님 집 리모델링이나 해준 꼴이었죠. 남편이 카드로 구입해둔 혼수도 전부 이제부터 같이 갚아야 하고 저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독박 쓰고 하게 된 결혼이었습니다. 그 집 진짜 저희 앞으로 돌려줄 게 아니라면 미쳤다고 제가 어머님 집에 제 돈 발라서 도배며 장판이며 리모델링까지 다 했겠어요? 처음부터 계약서를 쓰던지 잘 알아봤어야 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가족 될 사람들이니까 그 인간들 말하는 대로 다 믿었어요. 어떻게 며느리 될 사람의 뒤통수를 칠 수가 있는지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이건 사기 결혼이고 리모델링 할 때 들어갔던 돈을 당장 다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앞으로 몇 년만 기다리면 그 아파트를 우리 앞으로 해주신다고 했는데 대체 뭐가 문제냐면서 그냥 조용히 기다리고 살자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저를 속인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4명이 하다못해 우리 부부 공동명의로 해주지 않으면 인테리어에 들어간 내 돈 다 돌려달라고 했고 그렇게 남편이랑 싸우다 보니 남은 신혼여행 일정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에게 나 이대로 못 넘어가고 내 돈을 다시 찾아오던지 아니면 아파트를 제대로 받아오던지 하라고 해놓고 저는 신혼집이 아닌 원래 살고 있던 자취방으로 들어갔죠. 일단 자초지종을 친정부모님에게 설명을 했더니 당연히 저보다 더 크게 화를 내시면서 돈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하는 집구석이랑 어떻게 사돈 맺고 믿고 살 수 있겠냐며 확실하게 처리가 안 된다면 그냥 이혼하라 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 신혼집 명의를 받아오거나 내 돈 4천만 원 토해낼 게 아니라면 말도 걸지 말라고 했는데 남편이 끝까지 만나서 이야기 한 번만 하자길래 신혼집으로 건너갔습니다. 남편 혼자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집에 시어머니도 함께 와 있더라고요. 아니 너는 대체 뭐가 문제야? 내가 너한테 월세를 달라고 했니? 보증금을 달라고 했니? 그냥 들어와서 살기만 하면 된다는데 대체 뭐가 문제라서 그래? 몇 년만 잘 살고 있으면 알아서 집 명의 넘겨줄 텐데 뭐가 문제라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냐고 하더라고요. 명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저는 당장 명의를 넘겨달라고 했고 어머님은 세금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당장 넘겨줄 수 없다며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변명을 제게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3억도 안 하는 오래된 아파트에 세금이 붙으면 얼마나 붙는다고 그걸 자식에게 명의 이전을 못한답니까? 세금 나오는 거 있으면 제가 다 부담할 테니까 제 명의로 돌려달라고 했더니 막무가내로 자기를 믿고 기다리라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 상황에서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계약서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로 하는 그런 약속이 효력이나 있나요? 아니, 그럼 너희들은 결혼까지 다 한 마당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니? 너 지금 장난해? 실제로는 대화 중간중간 욕설까지 섞어가며 저를 협박하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상스러워서 도저히 이 결혼 생활은 못할 것 같더라고요. 이런 성질머리 더러운 시어머니 밑에서 며느리 노릇하다간 제 명예 못 살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그냥 나는 너희 집안이랑 안 맞는 사람이니까 내 돈 돌려주고 깔끔하게 이혼하자고 했는데 그 순간 제 눈앞에 번쩍하고 불똥이 튀는 것 같더라고요. 순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정신도 못 차리겠고 눈앞은 어지러운데 한쪽 뺨은 얼얼하고 잠시 후에 간신히 정신을 차려보니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뺨을 때리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몇 대 맞았는지 모르지만 그 짧은 시간에 3-4대 이상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살면서 지금까지 부모님에게도 뺨을 맞아본 일이 없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당장 아픈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제 머리채를 잡고 있는 시어머니의 팔을 비틀고 바닥으로 밀쳤더니 시모가 엄살을 부리며 나 죽는다고 바닥을 뒹굴었고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오기 전에 보호자가 필요할 것 같아 저희 친정부모님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신고한 지 10분도 안 지나 경찰이 도착했고 처음에는 저희들의 관계를 듣더니 가족끼리 일어난 우발적인 일인데 적당히 화해하고 일 크게 만들지 말라더군요. 하지만 저는 제가 일방적으로 얻어맞았기 때문에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했고 잠시 후에 도착한 친정부모님들도 제 몰골을 확인하고는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답니다. 아빠가 눈이 뒤집혀서 남편을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랑 엄마가 간신히 말렸어요. 바로 병원으로 가서 진단서 끊고 폭행으로 시어머니를 고소해버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전치 2주를 끊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이런 일로 고소를 하고 이혼까지 하냐고 뻔뻔하게 나오던 시댁 식구들도 막상 경찰 조사가 시작하고 시어머니가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를 다녀오더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부랴부랴 남편 통해서 다시 이야기 좀 하자는데 저는 대화할 필요 없이 인테리어에 들어간 제 돈 받아내고 남편과는 이혼하기로 했고 시어머니와는 절대 합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 상황이 되니까 시아버지가 나서서 사태 수습에 나섰고 처음 제가 들어갔던 인테리어비에 위자료 1,000만 원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맞은 맷값으로 500만 원의 합의금까지 받아낼 수 있었어요. 어차피 변호사 사무실 찾아갔을 때 괜히 끝까지 가면 좋을 거 없으니 적당히 합의하라고 하던데 안 해줄 것처럼 끝까지 버티다가 선심 쓰는 척하며 합의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결혼도 안 했으니 이혼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지만 제가 끝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집안에서 며느리 노릇하기 시작했으면 고생길이 훤히 열린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요. 태어나서 그렇게 말도 안 통하고 입만 열면 욕이 술술 나오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교양이 있어야 하는데 정말 다시 생각해봐도 이쯤에서 끝나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눈 뜨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더니 며느리까지 등쳐먹을 사람들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